뉴미디의 TBS라고 할 뻔했어요. 네, TBS. 류밀입니다. 예. 이 방금 오프닝에서 목소리가 나온 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건 씨하고 알게 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요. 올해 5월 달에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건 씨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다 소환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다 떨어져 나가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불과 3개월 된 이분만 옆에 남아서 우연하게도 이 과정 전체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완전 새롭게 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잠시 후 3부. 예, 어제 녹음한 인터뷰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예고 드린 거고요. 첫 번째 수는 뭡니까? 네,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은태원 소장하고 잠시 후에 바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원본이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저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총 11가지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 동생도 어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도 얘기했지만 11가지나 잘게 쪼개놨는데 잘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창장, 하나는 사모펀드. 이 두 가지가 큰 골자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뭐가 무섭지 않습니까? 제목이. 법률이라는 게 다 무섭게 들려요. 근데 이게 딸이 조민 씨가 영어 교재를 마련했는데 그 방학 동안 참여해서 몇 달 동안 몇 개월 참여했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 받아서 총 12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특수부가 이 보조금 관련해서 120만 원짜리를 기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120만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걸 부정하게 수령한다. 그러면 대략 한 500만 원 이하는 입건도 안 합니다. 예, 기관 통보하지. 이걸 대학생이 방학기간에 영어 교재 만드는 데 들어 도와줬다 해서 매달 얼마씩 받았는데 그게 총 120만 원이다.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뭡니까? 예, 오늘 인터뷰가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만약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의장 권한으로라도 사법개혁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상정하겠다니까. 네. 이제 10월 하반기는 그 뒷부분은 이걸로 이제 아주 시끌벅적 가게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조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게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왜 이렇게 짰는지, 거기 담긴 정책의 방향은 뭔지 뭐 그런 걸 설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게 대통령 시정연설 항상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최근에 관심이 늘어났죠. 예. 무슨 말을 할까요? 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이고 아마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얘기도 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아마 공수처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고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순요. 네, LSD와 액상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대부분 뉴스가 대마를 밀반입했다 그러는데 액상 대마
실제로는 LSD라고 제목을 뽑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만 18살이라 아마 그 나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이 LSD 마약 자체는 매우 강력해서 미국에서 1급으로 취급되는 심각한 마약인데 아직은 우리 나이로 대학생이긴 하지만 만 20이 넘지 않아서 아마 불구속 기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다 대마로 제목을 뽑는데 대마가 아니고 LSD예요. 제목을 뽑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된 임태훈 소장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은요.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 줄었다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8월에 대비해서는 8.2% 동기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15.9%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인데 작년 8월에 비해서는 8.2%, 작년 9월에 비해서는 15.9%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10월이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불매 운동 자체가 9월에 조국 국면에서 거의 언급되질 않았거든요. 9월까지는 그런데 10월은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10월까지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매 여파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어서 우리가 원래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대한 무역 수지가 적자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수출입을 하는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적자를 본 적이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100년 이상 개방 이후.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도. 자 여기서 개헌 문건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촛불 정국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 이 뉴스를 작년에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버전의 문건이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버전의 문건을 입수했어요. 이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버전은 또 새롭더라고요. 이게 새롭게 추가적으로 이 문건에서 알게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려서 이를 어기는 야당 의원, 지금 여당 의원이죠.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계엄이 선포되면 의회가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 종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이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으로 옥죄서 체포하려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계엄군 배치 장소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요. 기존에는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국회, 광화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촌과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리고 톨게이트, 또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 성산대교부터 시작해서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에 구체적으로 계엄군을 배치하고 계엄군이 부대별로 기동로를 어떤 식으로 통과해서 서울에 진입할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SC 톨게이트하고 다리가 있다는 거는 다리를 다 막는다는 건 서울에서 사람들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이동을 방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반란을 2번 일으켰을 때 썼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버릇 못 준다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여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다 막는다. 그리고 네네. 다리를 다 막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또 막겠다고 한 거네요.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직결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미리 탱크로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죠.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한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에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그리고 2월 20일 그리고 D-Day로 잡았던 3월 8일에 이틀 전인 3월 6일까지 NSC에 4차례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가셔가지고 D-Day로 잡았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D-Day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작전에 이제 돌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번에 3월 8일을 D-Day로 잡았어요? 네, 왜냐하면 탄핵 선고 이틀 뒤라고 D-Day를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문건 해당 부분을 보기를 했는데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는데 계엄 준비 특수를 그러니까 선고일이 이제 10일인데 그 선고 D-2 3월 8일에 계엄령 시행 준비를 착수하라. 그러니까 네. 이날 계엄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요. 문장 표현이 애매하다고 할까요? 예.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재판을 또 모니터링을 한 결과 네. 저희가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8일에 미수령 검토 폭로를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 기우진하고 서강원이 깜짝 놀라서요. 예. 왜냐하면 3월 8일이 자기네들이 거사일인데 예. 뭐 공교롭게도 딱 1년 뒤인 저희가 3월 8일 날 이 문건 없이 폭로하니까 군인권센터가 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당시 이석구 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위수령을 필두로 해서 아마 유혈 사태를 벌이기 위한 음모의 D-Day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건에 보자면 그 소장님의 해석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D-Day를 4월 10일로 잡고 이틀 전까지는 계엄 준비를 완전히 준비해두고 착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날짜가 나왔다는 건 정확하게 3월 8일 네, 이런 식으로. 3월 8일입니다. 예. 그리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건의한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 문건에는요. 그리고 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건의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한교안 그 대표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허수아비고 무능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문건의 내용으로 보자면 NSC 나오는 대목도 저도 읽어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NSC를 중심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기무사 군의 입장에서 정부 부처를 어떻게 설득해서 대국민 공감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담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안보실장과 행안부 장관하고도 협의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NSC 가로 열고 그리고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상정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판을 짰으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랐다 그래도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긴 있습니다. 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근데 문건만으로 확정할 수 없이 몰랐다고 할 것 같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고 이 문건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3월 2일까지는 뭘 하고 뭐 3월 8일은 뭘 하고 그 단계별로 탱크는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어디다 배치하고 굉장히 자세히 이게 어디다 보고된 걸까요? 우선은 기무사에서 작성해서 국방장관에게는 보고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문건은요 3월에 작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원본이 드러나면서 2월에 작성한 걸로 나오죠. 예. 2월 17일 한민구 장관이 조현택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준비 위한 검토를 지시합니다. 예. 2월 18일 날 이것을 이제 TF로 출범하고요. 그리고 23일 날
이것을 처음 만듭니다.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1차 보고를 예. 조현천 계엄사령관에게 하고요. 이때 무슨 지시를 하냐면, 야, 이게 평시니까 전시에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이건 평시니까 육구참모총장으로 변경을 지시하고요. 2월 25일 날 2차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야, 참모직을 왜 안 바꿨냐, 합참에서 육군무소로 참모직을 다 바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병대나 해군이나 공군을 완전 배제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문건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 이상 보고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느냐, 그게 궁금한데, 이제 NSC가 언급되면서 이제 NSC 의장, 당시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도 보고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부랴부랴 그 다음날 이 문서가 보안 문서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기한 자체 단계에서는요, 갑자기 보안 문서로 등재하고는요, 이를 이제 은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저는 2월 문건이 3월 문건으로 둔갑돼서 좀 민감한 부분들은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의미는 지난번에 나왔던 문건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문건이 2월에 있었는데 이게 원본이고, 이걸 숨기고 그걸 좀 덜어낸 문건이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다? 네, 그렇게 저희는 재판 모니터링과 문건을 봤을 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이 더 자세하니까요. 네, 그리고 더욱 문제는요, 검찰의 수사 태도인데요. 굉장히 선별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나왔으면은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 내용 공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공표하지도 않았고요. 조현천이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덮으면서 한교안, 박근혜 등을 소환하지도 않았고 참고인 중지란 이상한 결정을 내면서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고요. 민간 쪽의 압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다고 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 저는 없다.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